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이제 얼마 전에 끝난 이제 미국 대선의 결과 이제 미국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됐죠. 우선 이제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식으로 이제 우격다짐으로 그다음 막무가내로 그다음에 이제 동맹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일은 이제 없을 거다. 그리고 적어도 대화와 논리, 설득, 타협이 이제 통하는 상대가 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럼 완전히 예측 가능한 이제 불확실성이 없는 이제 정책을 추진할 거냐 하면은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조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미국에서도 그런 대표적인 이제 산업이 있는데 이 철강이나 이제 자동차 등에서는 이제 노조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데 그 노조의 목소리를 거스르기 힘들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통상 환경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제 문제인데 이 보호무역 기조 자체는 좀 바이든이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지속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은 이제 직업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미국 상원의 이제 외교위원회에서 굉장히 긴 오랜 경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제 어떤 이제 대외 관계에서 경제 논리보다는 어떤 정치 외교에 입각한 이제 접근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통상 관계에서도 이제 정치적 계산이 이제 많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게 이제 정치 리스크에 얘기했습니다. 직업 정치인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면서 어떤 이제 전략을 취할 거냐 하면 이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이제 동맹들을 포섭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동맹들과의 결속을 강화를 하면서 이제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이제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통상 현안은 이제 이러한 전략의 큰 틀에서 이제 하위 현안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이제 TPP 재가입 문제도 TPP 자체의 뭐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동맹들과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TPP 회원국들에게 이제 당근 같은 이제 의미로 이제 재가입을 왜냐하면 이제 현재 회원국들이 지금 TPP 회원국들이 가장 지금 염원하고 있는 게 미국의 재가입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이런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서의 그런 당근으로서 그런 이제 통상 전략 아니면 뭐 TPP 재가입 같은 통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끼면서 만약에 이제 미국을 따르면서 이제 중국을 만약에 이제 버려야 된다면은 우리한테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또 중국을 따르자니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제 진퇴양난의 이제 상황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습니다. 뭐 환경 및 노동 문제는 바이든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뭐 아주 강하게 그다음에 명시적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 현안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통상 관계에서도 이제 환경 및 노동 문제가 이제 주요 현안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환경과 노동 기준을 강화할 경우에 새로운 이 환경과 노동 기준이 이제 기술적 무역 장벽으로 이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제 환경과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만약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트럼프 때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한 보호무역 체제가 바이든 정부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도 아주 배제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뭐 일단은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노동 문제가 최우선 현안일 거기 때문에 정책 현안일 거기 때문에 어떤 생산 방식이나 어떤 생산되는 제품과 관련해서 어떤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확인을 일단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이제 탄소 의존도가 높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탄소 배출권 확보 같은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대책 마련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뭐 기업만의 노력으로 하긴 특히 중소기업의 노력으로는 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좀 정부하고 이제 어떤 정부하고의 어떤 이제 협업 관계가 좀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기업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 부분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이제 힘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부의 그 충분히 이제 그 정부와의 이제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 통로를 확보를 해서 이제 기업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이제 어떤 그 미국과의 협상 아니면은 이제 통상 현안에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요새 디지털 무역, 뭐 디지털 통상,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이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국내 제도라든가 정책, 뭐 법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듯이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제도, 법,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그 비즈니스 환경에까지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일단은 제가 하나 지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경제적 행위라는 거가 새로운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분명하게 그 국가 간의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어떤 무역이 되게 증가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디지털 뭐 무역, 뭐 디지털 환경, 뭐 디지털 통상 이런 논의라는 거는 물론 그 글로벌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는 주로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담론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러면 이 새로운 규범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자면은요. 정부의 국경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을 해라 라고 하는 상당히 강력한 의무입니다. 결국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련 국내 제도나 걸림돌이 있다면 이거를 해소해야 되겠죠. 이 협정의 체결 당사국들은 구글이나 뭐 페북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환호할 그러한 규범이고 요거는 미국이 가장 사실은 강력하게 최근에 추진을 했던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지금 이런 테크 기업들, 데이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관련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거든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사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들을 국내에 갖추도록 법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아주 예외적으로 뭐 보안이나 기밀 보장이나 뭐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경우에는 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연히 미국이나 EU, 일본, 이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의 선도 국가들은 다 이제 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공공 분야 같은 경우가 약간 이런 요건들이 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엔 지금 그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외국계 클라우드 사업자들에 의해 지배되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들에게 어떤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업 비밀이나 기업 노하우나 기업 자산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뭐라 그럴까 정부에게 제공하도록 강제를 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통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자유무역의 그 핵심 WTO 원칙이라는 건 결국 비차별 대우 의무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서비스나 상품, 뭐 제공되는 상품들, 온라인 상거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과연 비차별 대우 의무 적용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규제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하고 있거든요. 뭐 인터넷 플랫폼에서 사용이 외국산 콘텐츠를 몇 % 비율로만 유지를 한다거나 이런 규제를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온 자료인데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뭐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콘텐츠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실제로 IPR과 관련된 규제라던가 뭐 표준과 관련된 규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런 해당 관련 요소들에 대해서
규제들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투자와 관련된 규제와는 또 약간 다른 맥락에서의 국내 규제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중국, 러시아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럽 국가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표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도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물론 지금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상품 무역 기반의 어떤 경제보단 서비스, 디지털, 인터넷 기반의 어떤 그러한 이 무역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또 그런 쪽에서의 무역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환경에서는 그렇다면은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이 규범과 관련해서 이 규범들을 우리가 어떻게 국내적으로 소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러한 논의를 별로 하지 않아도 고민을 안 해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세 협상은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상품별로, 분야별로, 품목별로 관세 협상을 그냥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우리의 프랙티스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바꾸면은 비가역적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이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도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했던 설문조사에서 이런 그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기업들, 그러니까 CP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해외 진출 의도가 있느냐, 뭐 진출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경우는 경험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역량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뭐 안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실 괴리가 있는 거죠. 이런 논의들은 고차원적인 논의가 있는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국내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 또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특히 해외 진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논의가 된다면은 국내 제도의 보완이나 정비 그리고 이 담론의 참여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